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담배 피고 걸어오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눈 떠보니 응급실이었다. 얼마 전에 심정지 사태를 겪었던 방송인 김수용 씨의 말입니다. 또 분명히 집 침대에서 눈을 감았는데 눈 떠보니 미국 땅이었다. 자다가 미군에 체포돼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심경이 아닐까요? 2026년 적토마의 해 아니랄까 봐 전 세계가 지금 시작부터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니다. 달려볼게요. 달려봅니다. 달려봅니다. 달려볼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뭐 국민 배우라고 칭하는 것도 사실 부족할 수 있어요. 이분한테는 바로 고 안성기 씨.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서 하늘 스크린으로 떠났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험수 절대 이행. 아버진 자기가 안 지키면서 진정 약장수 같은 바에는 보기 싫어 죽겠어. 언닌 또 뭐야? 뭘 기다리라는데? 라이스 카레구나. 아버지 재주야. 씨부 들어간다. 절 씨부 들어간다. 비겁하고 무능한 대장이지. 날 쏘고 가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점심을 아직 안 했군. 뭘 먹으면 좋을까? 제 건강 너무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좋아지고 있고 또 새로운 영화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화로 여러분을 뵙겠다는 그 약속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렇게 보니까 고 안성기 씨 진짜 어렸을 때부터 연기자 생활을 했네요. 고 안성기 씨 자그마치 연기 인생만 69년입니다. 와. 지난 1952년 1월 1일 대구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다 10대 때는 학업에 집중하다가 2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안성기 시대의 서막을 알렸는데 그러다 오늘 오전 한국 영화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안성기 씨의 마지막 모습은 자는 듯 편안했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한데 서양 화가 겸 설치 미술가인 큰아들 안다빈 씨가 지난 2일에 급거 귀국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조짐이 느껴졌었고 이 큰아들 안다빈 씨가 어제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1993년 개봉한 안성기 씨 주연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 사진첩이 담겨 있는데 이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와 관련해서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안성기 씨가 지난 1995년 인터뷰 중에 이 영화에 아역으로 아들을 출연시켜 보는 게 어떻겠냐 제의를 받았는데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았다라는 인터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아드님 진짜 빼다 박았네요. 진짜 안성기 씨로 어머나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이 영화의 사진첩을 이 SNS에 게재한 것입니다. 후배 배우이자 소속사 대표인 이정재, 정우성 씨 운구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인데 이정재 씨는 사모님이 연락하셔서 운구를 부탁하셨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차분히 연락하셨는데 그게 더 슬펐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 또 두 사람이 단짝인데 두 사람이 이제 이정재 씨와 또 정우성 씨가 고 안성기 대선배님이잖아요. 두 사람한테는 또 운구를 맡기로 했답니다. 최재범 교수님, 사실 69년, 연기 인생 69년이에요. 근데 오롯이 인생을 69년 살아내기도 참 요즘 벅찬 세상인데 연기 인생 69년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안성기 씨의 영화 제각각 대표작 생각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다 다른 다 영화를 다를 수 있어요, 진짜. 69년이라는 세월을 영화를 위해서만 사셨고 다른 곳에 한눈 판 적이 없어요. 아. 뭐 예를 들면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 중에 정치를 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하신 분도 계시고 이분은 오로지 영화만 했어요. 실제 말로 잠깐 외도한다 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본업에 떠난 얘기하는데 거. 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그 안성기 씨를 보면 네.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이 맞고 오직 영화를 너무 사랑했던 분이라는 세상에. 생각이 듭니다. 한국 한반도에서 상반된 이미지의 대통령 표현하는 영화 한반도라는 영화에서 그 표현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 한국 영화상 최초로 1000만 영화로 등극한 영화가 실미도입니다. 그래요? 네, 그 실미도를 보면 안성기 씨의 선굵은 연기를 볼 수 있었고 네. 우리 아, 나 그 대사 알아요. 어떤 거기서 거요? 실미도에서 나를 쏘고 가라. 바로 아, 그렇습니다. 그거 그래서 진짜. 2000년대 방송가에서 그게 유행어로 완전 엄청나게 진짜.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었어요. 나를 쏘고 가라. 네. 그 말로 히트작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코미디도 일각에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988년 영화죠. 칠수와 만수라는 영화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영화 투캅스 기억나시죠? 네. 투캅스도 코미 맞아요. 경기잖아요. 두 경찰인데 비리 경찰 역할을 시리즈로 하면서 나왔죠, 시리즈로.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박중훈 씨와 함께 호흡을 잘 맞춰서 그 뒤로 사실 박중훈 씨와 영화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영화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했거든요. 맞아요. 히트 많이 했죠. 엄청난 히트를 했었고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맞아요. 라디오스타. 또 그것도 엄청난 히트였거든요.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도 우리네 인생에 정말 그 뭐랄까요. 한물간 연예인과 함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사에서 그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는 모습 보면서 모두 다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안성기 씨가 라디오스타가 가장 좋아하는 출연작이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요? 인생이 묻어나는 그런 라디오스타 연기. 나오군요. 예, 맞습니다. 네. 저 영화를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데 정말 저 모습 정말 자기가 함께했던 그 동료 연예인을 어떻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 요 연기. 네, 그 맞습니다. 우산 들고 하는 연기가 네.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결국 안성기 씨가 갖고 있는 정말 이 국민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 하면 아마 횟수로 40년적이 명콤비였대요. 세상에 얼마나 그동안 진짜 형제처럼 찐 형제처럼 정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 배우 생활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이 아니었나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한 명 찾겠습니다. 형. 돌아와, 이씨. 지금 장난치는 거지? 나 조용히 만들어준다면서. 형 내 말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으면 돌아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야. 한결 같은 사람. 안성기 선배님이 한 시속 80km 정도 되는 트럭이야. 튼튼한. 나는 한 180 나가는 그냥 스포츠카야. 내가 추월하지 않고 왔어. 그래서 내가 사고가 안 난 것 같아. 내 앞에 그 트럭이 없었으면 그냥 막 밟아갖고 어떻게 일이 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하재근 평론가님 박중훈 씨가 했던 대사 형 돌아와 빨리 그 대사가 지금 심정일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박중훈 씨 심정이 현재 그럴 것 같은데 박중훈 씨한테는 그 안성기 씨가 정말 각별한 선배일 수밖에 없죠. 과거에 투캅스 때부터 계속해서 작품을 같이 해왔고 특히 90년대 인정사적 볼 것 없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안성기 씨가 주연급 스타인데 인정사적 볼 것 없다에 조연으로 섭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안성기 씨가 거절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흔쾌히 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주연이 박중훈 씨였거든요. 야, 이 장면 정말 그렇습니다. 명장면이 안성기 씨가 박중훈 씨를 받쳐주는 조연으로 그러니까요. 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나중에 라디오스타 때도 역시 또 안성기 씨가 박중훈 씨를 받쳐주는 역할이었고 너무나 후배로서는 고마웠을 텐데 박중훈 씨가 그런 인격을 가진 분과 함께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감사하다라고 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보신 그 영화 장면 속에서 박중훈 씨가 나 조용필 만들어준다면서 형 돌아와야 하고 울면서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배경에 깔린 노래가 실제로 조용필 씨 노래가 맞아요. 조용필 씨 배경에 노래잖아요. 깔렸는데 안성기 씨하고 조용필 씨가 또 60년 중막 고우입니다. 진짜예요? 중학교 동창인데 어머나. 두 사람이 경동중학교에 같은 반이었는데 어머나 지금 나란히 있는 모습도 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머나. 짝꿍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말로만 하는 짝꿍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짝이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조용필 씨는 29번, 네. 안석기 씨는 30번. 와. 그러니까 번호가 붙어 있는 진짜 짝이었는데 그렇게 친했다고 하고 네. 안성기 씨가 기타를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그 안성기 씨가 기타 배우는 거 보고 조용필 씨가 나도 배워야지 하고 배웠다는 세상에. 설도 있는데 뭐 안성기 씨가 나중에 그건 농담이었다 이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 안성기 씨도 먼저 기타를 치긴 한 것 같고 네. 또 재밌는 일화가 조용필 씨가 또 얘기한 건데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안성기 씨가 와서 막 용필아 놀자 이러면은 아버지가 나가서 놀고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애들은 안 되는데 안성기는 괜찮다. 그러니까 안성기 씨가 그 시절부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 인싸는 인싸, 핵인싸에서 그렇습니다. 핵인싸. 인싸도 인싸지만 신뢰를 받는 신뢰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의 부고를 듣고 조용필 씨가 한달음에 달려왔답니다.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좋은 친구예요. 아주 좋은 친구. 성격도 좋고 같은 반 제 옆자리였었어요. 뭐 학교 끝나면 같이 집으로 같이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지난번에 그 완쾌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성기한테서 뭐 용필아 나 다 나왔어 이제 올라가서도 편해야죠. 너무 아쉬움 갖지 말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저 위에 가서도 남은 연기 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기야 또 만나자. 저하고 40년 동안 선배님하고 같이 영화를 찍고 했다는 것도 행운이지만 배우로서 그런 인격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또 국민들께서도 저희 안성기 선배님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방금 들으셨겠지만 사실 언론이 뭐 조용필 씨한테는 모르겠지만 박중훈 씨한테 인터뷰를 요청하는 게 사실 언론도 마음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들으셨겠지만 유인경 평론가님, 박중훈 씨가 정말 끓어오르는 슬픔을 막 억누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목소리가 정말 가느다랗게 떨리면서도 인터뷰를 감사하게도 응해줬는데 그 표현 중에 저는 와닿는 게 인격자분. 그 안성기 씨를 뵐 때마다 아마 시청자분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인격자분 너무 와닿는 표현 같았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수천 명을 인터뷰해봤지만 감히 인격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분이 10손가락에 못 꼽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세상에. 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다른 일은 정말 안 하시는데 영화를 함께 했던 조연출, 조명감독, 뭐 엑스트라들의 경조사에 다 참석하셨고요. 세상에. 기자들의 경우에도 영화 담당 기자들의 결혼식에는 꼭 뒤에서라도 와서 얼굴을 비치고 갈 만큼 세상에. 마음이 너무 따뜻하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천사 같은 분이어서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으셨나 봐요. 네.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행복했습니다. 안성기 씨 덕분에 정말 우리 국민들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펼쳐진 스크린에서 혹시 못다한 작품이 있었다면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 안성기 씨의 영면을 뉴스파이터가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송구하지만 분위기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 개그맨 김수용 씨, 이제는 방송인이라 해도 되겠죠. 김수용 씨의 얘기가 나왔는데, 허준 변호사님, 제목에 그날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 방금 안성기 씨 부고 소식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는 진짜 대중문화 예술계에서 엄청난 별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 개그맨 김수영 씨도 정말 까딱 잘못하면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못 볼 뻔했는데 돌아온 날이 있었거든요. 어머나. 바로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배 코미디언이죠. 김숙 씨의 이 개인 방송 채널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가평에 김수영 씨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어머나. 이때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심정지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의식이고 뭐고 없고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까지 전해져서 대중들이 정말 놀랐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극적으로 깨어났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아찔했던 경험이 김수영 씨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꾼 너무나 큰 결정적인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기적적인 소식 듣고 너무 이제 안도하기도 하고 좋아했지만 네. 또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이렇게 심근경색이 급하게 왔을 때, 급성으로 왔을 때 쓰러지기 전에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혹시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수용 씨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말을 전했을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아, 네네. 자고 일어났는데 가슴이 되게 뻐근해요. 쥐어 짜는 느낌인데 아내가 왜 그러니요. 가슴이 콕콕 찌르는데 그랬더니 빨리 병원 가. 아니야 뭐 그 정도 아픈 건 아니니까 파스 좀 갖다 줘. 진짜로? 이거 근육통이야. 쿨로 줘 쿨 시원한 거. 그래서 쿨 파스를 가슴 가운데에다 붙입니다. 제가 운전해서 이제 가평의 촬영지에 도착합니다. 근데 또 갑자기 쿡쿡 찔러서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김숙 씨가 왜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콕 찌르는데 빨리 병원 가세요. 내과 의사한테 제가 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콕콕 찌르고 아프기도 하죠? 그랬더니 예, 그렇죠. 유도 있네. 역류성 식도염 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뭉치 뜯어서 먹고. 저쪽 구석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근데 너무 써요, 담배가. 이렇게 쓰지? 기름에 불을 그래서 한 서너 모금 피다가 꺼버립니다. 너무 쓰니까. 끄고 이상한데? 그러고 이제 풀밭으로 걸어왔죠. 그러고는 이제 기억이 없는 거죠. 저는. 아니 지금에 와서야 MBN 간판 예능 프로그램 동침이 나와서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하지만 지금 내용 들어보면 진짜 진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네네. 조금만 잘못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대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맞아요. 김수용 씨 같은 경우에 전조 증상이 있었잖아요. 가슴을 콕콕 찌른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럼 바로 병원을 가든지 뭐 바로 비상약을 먹든지 이래야 돼요. 왜냐면 이명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한테 협심증, 그러니까 이게 가슴을 조이는 이 증을 치료할 수 있는 비상약이 있으니까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거라도 먹었으면 사실 어느 정도 또 회복하면서 다시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김수용 씨는요. 평소에 잔병 치레도 없었기 때문에 무시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가슴을 치르는 건 근육통하고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심장 쪽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숙 씨가 이거 빨리 병원 가야 된다. 119 불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김숙 씨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다행인 건데 김수영 씨는요.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건 좋은 일이죠. 1년마다 건강검진 받는 건. 근데 보통 이제 건강검진 받다 보면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걸렸다고 이제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처방도 받고 약도 먹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게 그 이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가슴이 아플 수도 있죠? 라고 의도성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의사가 진단과 판단을 그렇죠. 내리도록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의사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의사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심전도 검사도 좀 해보고 심장 뛰는 게 너무 불규칙하니까 큰 병원 가보시라. 근데 그것도 무시를 한 거예요. 김수영 씨가. 그전에도 이미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영 씨는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그냥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야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병을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가진단도 모자라 이후에는 안 될 행동까지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풀속으로 가서 옆으로 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독한 담배를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담배가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담배를 피우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김수용 씨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게 따로 있죠. 가슴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또 담배 한 모금 빨다가 풀밭에 가서 기억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관련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 씨가 야 빨리 119 전화해. 그리고 이명준 씨는 자기 목걸이 빼서 알약을 비상약. 신증약 이야기 살렸어. 그 비상약을 제 입안에 현 밑에 김숙 씨가 거의 지도를 하는 거죠. 이명준 씨가 이제 올라타서 1분만 해도 너무 힘드니까 그다음은 김숙 씨 매니저. 둘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제 혀가 이렇게 막 말리더래요. 김숙 씨가 제 혀를 잡아다니고 그래도 뭐 제가 의식이 없으니까 그다음은 이제 제세 동기 전기 충격. 맞아. 1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7분을 한 거죠. 7번 했어요. 7번. 근데 그거 많이 못 하는데 원래. 네, 7번. 보통 그 정도면 거의 사망 이제 응급실로 출발을 하죠. 하면서도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제세 그거를 또 했대요. 했는데 거의 포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깨어난 거예요. 제가 깨어나더니 구급대원분한테 저 혹시 교통사고 났나요? 그러다가 저 교통사고 났나요?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선망 증서, 선망이래요. 순간적으로 기억을 부분 잃는 선망 증세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에 와서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진짜 김수용 씨는 저 와중에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보세요. 주변에 심폐소생할 수 있는 분도 계셨죠. 혀가 말리니까 혀를 잡아당기는 김숙 씨도 계셨죠. 또 제세동기 그 기가 막히다고 다 다루는 거 아니에요. 제세동기 다루는 방법도 아는 분 계셨죠.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동료들은 생사를 오가는 김수용 씨 곁에서 필사적으로 응급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회상하는 김수용 씨는 김숙 씨와 이명준 씨를 가르쳐서 생명의 은인이다. 단순히 밥 한 번 크게 사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목숨을 구해줬으니 평생에 걸쳐서 보답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구급대가 도착한 뒤에도 상황은 꽤나 위중했다고 하는데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30-40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지도의사가 현장에서 장시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이 제세동기를 무려 8차례에 걸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20분 넘게 가슴 압박을 이어간 그 상황에서도 쉽사리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구급대원 진술에 따르면 보통 5분 이내에 의식이 돌아오는데 매우 드문 상황이라 희망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30분 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병원 이송 중에 2차 심정지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랬던 김수용 씨. 이거는 유인경 평론가 이거는 진짜 하늘이 도왔다는 말밖에 따로 할 말이 없어. 진짜 이건 이례적인 왜냐면 구급대원 소방서 구급대원분들조차 이거 이례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김수용 씨의 별명이 저승사자예요. 왜? 눈밑이 까맣잖아요. 다크서클. 다크서클이 많아갖고. 근데 진짜 저승문이 입구까지 갔다가 동료들의 도움으로 돌아온 건데요. 지금은 뭐 정말 많이 줬다고 하고 다만 심폐소생술 할 때 너무 놀라서 뭐 세게 하다 보니까 갈비뼈는 좀 손상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갈비뼈에 다시 붙으니까요. 피 검사, 엑스레이까지 다 찍었는데도 뭐 괜찮다고 하지만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완치가 없어요. 아이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짐하기로는 이제 담배도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꼭 받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주변에서 계속 지켜보고 담배 끊었어? 하고 물어봐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새해 되면은 뭔가 계획 세우는데 작심삼일이라 있잖아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계속 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작심삼일에서 3일째 되고 끝나고 또 작심삼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담배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 찾은 제 두 번째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김수용 씨 정말로 금연도 하시고 건강도 되찾기를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주 오랜만에 듣는 이름 낸시 씨입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대요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낸시 랭씨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에는 없을 법한 그 재기 발랄함과 그렇죠. 그리고 고양이 인형 어깨에 얹고 야옹 하던 그 포즈로 맞아요. 정말 너무나 지금도 있네, 지금도. 네, 고양이 인형 좋아하거든요. 그 약간 시그니처 같았는데 네. 그런 포즈를 특유의 포즈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팝 아티스트로서 또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였죠.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네. 2017년에 결혼 소식이 전해졌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결혼 상대방이 왕진진, 본명은 전준주라는 인물이었는데 기억나. 네, 결혼 발표가 이 사람. 맞습니다. 네. 결혼 발표를 하니까 이 각종 매체에서 저 사람의 전과 뭐 출신, 그다음에 결혼 유무 이런 것에 대해서 낸시랭 씨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폭로가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낸시랭 씨는 끝까지 상대방을 믿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2018년에 사기 결혼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낸시랭 씨도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부부 사이가 아닌 남남이 됐는데 네. 그 이후로 시간이 4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요? 벌써. 그런데 낸시랭 씨가 솔직한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 이후에 그걸로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어머나.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좀비 떼들처럼 느껴졌고 그러면 환멸을 느끼게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인간 자체가 너무나 싫어졌다 이렇게 심경을 전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낸시랭 씨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저 바닥까지 내려갔던 시간일 거예요. 그동안의 속사정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 월세도 5개월까지도 밀려서 막 집주인이 나가라, 연장 안 해준다. 그리고 카드가 끊겼을 때는 제가 오열을 했었고요. 네, 결론만 말하자면 8년 전에 제가 그 떠하는 12306 사채까지 그 빚이 결국 8억에서 이제 15억, 뭐 테이블부터 막 비싼 시계, 앤틱 다 팔고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몇백만 원짜리는 그냥 뭐 몇십만 원, 뭐 또는 막 몇만 원에 막 이렇게 올려서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최진만 교수님. 네. 아니 낸시랭 씨 한때 잘 나가니까 벌어놓은 돈 많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낸시랭 씨의 말에 따르면 현재는 컵라면, 달걀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 돈을 주고 밥을 사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 낸시랭 씨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 시절에는 누구보다 유복한 환경에 자라났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낸시랭 씨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어릴 때는요.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상주를 했고 집에.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유복한 환경이었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전 과목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대요. 와. 예전에 그런 분들 과외 있잖아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집에 와서 상주하면서 하시는 분들. 가정교사. 가정교사. 와, 이런 분들이 가정교사네, 있었고 진짜. 어머니가 사업가로 성공하시면서 돈을 쓰고만 살고 풍요롭게 누리고 산 게 다였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암투병이 길어지면서 병원비부터 생계를 맡아야 하는 가장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됐다고 저분이 얘기하고 어머님이신가 있습니다. 봐요. 예, 그 그렇습니다. 작은 사진 안에 있는 계신 분이 세상에. 근데 이 명절이나 아이고 낸시랭 씨 어릴 때도 정말로 귀티도 나고 그죠? 네. 귀염귀염했네요. 명절이나 연휴에는 어머니 생각이 더 난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는데 행복하고 막 웃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갔다라는 게 다시 한번 현실로 느껴지면서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슬프고 보고 싶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는 게 싫어요. 나도 남들같이 가족이 같이 있어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또 나도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나랑 아주 딱 잘 맞는 배필 만나서 남들같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게 엄마 기도해 주시고 엄마 도와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먹먹해지는데 낸시랭 씨한테 뭐 올해 좋은 일이 좀 있기를 진짜 많은 분들이 기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낸시랭 씨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뭔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그 희망은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네. 최근에 결혼 정보회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상담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겨 있는데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 신분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게 결정서다 보니 그 인연의 만남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낸시랭의 팝 아티스트가 빚을 안고 있다. 이거를 하고 남성이 용기 있게 만날 남성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 빚은 제가 갚는다. 그런 거라서 저는 공준까지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대한테 빚은 하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저런 의지까지 내비치면서 좋은 짝을 만나고 싶다는 낸시 랭씨인데 좋은 소식 들려왔을까요? 결정사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네. 74년생이시고 아하. 카페를 운영하신 남자분과 선을 봤답니다. 오. 네,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낸시랭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직선적인 성격, 그다음에 이제 그 반려견을 키운다는 공통점까지 있어서 분위기는 아주 예상 외로 화기애애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소개팅 이후 낸시랭 씨가 이렇게 말하기도 뭔데요? 했는데요. 이번 소개팅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연애 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좋은 남자를 알아보는 해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티스트예요. 그래요. 너무 예술가예요. 네. 아마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하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이제 환하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뭐 잘 된다, 결혼한다 그런 보장은 없지만 이 만남을 첫 단추로 해가지고 좋은 만남, 좋은 인간관계 또 만들어 보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순위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아이 등수 떨어질까봐 그런 걱정하는 거군요, 지금 하정현 평론가님. 아주 기막힌 순위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게 10살 딸 아이를 둔 40대 남편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10살 딸이니까 아이 등수. 아니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막힌 순위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된 얘기냐면 이제 남편이니까 아내가 있겠죠. 그렇죠. 그 아내가 2년 전부터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의 남자 아이돌 member한테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AI 사파가 잘 그렸네요. 이런 상황. 푹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그냥 육아 스트레스 해소용이겠지. 처음엔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딸의 등하교도 신경 쓰지 않고 어머나. 아이돌의 스케줄을 따라다녔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느 날은 딸이 학원차에서 내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어머나. 편의점에 혼자 앉아서 아빠를 기다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전업주부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딸의 식사도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하고 아이돌 굿즈 상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AI 영상 사파 좀 처음 거 좀 보죠. 그 TV 보고 환호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남편 서 있는 표정 봐요. 나 진짜 남편은 이게 멍미? 이 상황 멍미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아니 최재봉 교수님, 아니 물론 100번 양보해서 연예인 저기 결혼해도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도가 지나친 거잖아 지금. 당연하죠. 애 학원도 안 챙기고 지금. 할 일을 하면서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자, 엄마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물론 응원봉은 제 라인이긴 합니다. 최진봉 응원봉. 아, 그런데 야!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게? 네. 아이가 지금 학원에서 왔는데 얘를 챙겨 지금 응원봉 두고 이럴 때예요 지금? 아하. 정신이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남편이 그래서 아내를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온갖 방법을 써봤대요. 지금 본인 아재에게 본인 빵 터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가 터졌어요, 제가 제 스스로. 근데 너무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더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 남편이 안방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남편 명의? 네, 근데 자기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어머나. 확인해 보니까 대출금과 카드 빚을 합쳐서 벌써
8천만 원 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네네. 남편 이름으로 인감 갖고 가서 몰래 대출을 받아서 어디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황당한데요. 첫째, 아이돌, 아까 아이돌 응원했잖아요. 생일 광고를 강남역 전광판에 거는데 지원을 했대요. 그 돈을 가지고. 야, 아니, 십니까?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지하철역이나 요즘은 지하철 차량에 타도 있어 네네. 진짜. 거기 끝이 아니에요. 어머나. 그리고 팬 사인회 당첨이 되려고요. 앨범을 사면 기회를 주나 봐요. 당첨 기회를. 맞아요. 앨범을 무려 500장이나 샀대요. 5장도 아니고? 500장. 500장.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 화가 나지 않겠어요? 돈이 얼마 이게 지금?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지금 허준 변호사님 불같이 화를 낼 정도 거기서 그칠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지금 심각한 상태죠. 아무리 최애가 좋다고 하지만 사람이 현생을 살아야지. 남편도 팽개치고 애도 팽개치고 어머나. 그야말로 아이돌에만 푹 빠져서 사는 거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요. 남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대출받은 사실까지 다 들켰는데도 네. 불구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는커녕 당당하게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뭐라고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그러더라. 이 가수 덕분에 우울증도 나았고 살 의욕도 되찾고 밥맛도 되찾았다. 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앨범 제대로 못 사고 스밍 제대로 못해서 우리 오빠 가요 노래 순위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남편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만 정까지 그야말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이 아내분이 말하는 게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오빠 순위 떨어지면 당신 책임. 혹시 아내분이 나이가 굉장히 그 아이돌보다 어리신가요? 언니 오빠의 나이는 없어요. 진짜예요? 나보다 멋지면 언니, 야, 왜? 동성애도 네. 나보다 멋지면 오빠. 오빠예요? 네, 어머나. 명준 오빠. 어머나 세상에.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트로트 가수들을 좋아하는 게 중장년층이라고 생각하고 중장년층이 그럼 아닙니다. 어허. 트로트 가수가 아니고 정말 나이 드신 저 같은 또래의 장년층들도요. BTS 콘서트 보려고 저때 오빠 외쳤겠죠? 네, 오빠 어쩌요? 막 그랬겠죠 진짜. BTS 공연 보려고 미국 LA 공연 티켓 한 사람도 있고요. 와. 아까 허변이 말씀하셨지만 스트리밍이라 그래요. 그래 음원수가 올라가서 네네. 휴대폰 2대, 컴퓨터 뭐 여러 가지 각종 전기 장비로 계속 음원을 틀어놔가지고 와. 하기도 되고 500장은 뭐 아니에요. 세상 10살짜리 저 이러고 아는 있는데 저 아는 아줌마 1,200장 샀어요. 어머나. 친구 집에 맡겨놨어요. 남편이 와, 알까봐. 이거 어떡하나, 이 진짜. 놀라운 사랑을 이거는 네. 약간 좀 정신적으로도 약간 허함에 문제가 있어서 네. 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와, 우리 최명 교수님 대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상담. 그런데 네. 이 남편의 하재근 평론가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웃을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고 웃어 넘길 수 네.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남편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그러면? 이 남편이 결국 이 결혼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나는 이제 당신과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가 없어라고 통보를 했는데 네. 아내의 반응은 이혼만큼은 절대 못해 어머나. 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오호. 이 상황에서 남편의 최종 고민은 뭐냐면 아하. 첫째 이 결혼을 끝내고 아이고. 아이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은데 아이고, 가능할까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간다면 제가 공동 친권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아내가 몰래 받은 대출금까지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도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오는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 남편분이 일단 이 결혼 끝내고 싶다는 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일단 그러면 지금 아내분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 따져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아이돌에 빠지는 것은 건전한 취미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아내는 단순히 아이돌에 빠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가사와 아이 양육에 소홀하고 가정경제에 큰 손해를 끼쳤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남편분 글쎄요. 이 얘기를 듣고 남편분 희망을 가지세요란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 조건 된대요. 희망 가지세요. 하기도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혼 요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이 남편분이 한 고비는 넘었어요. 이혼 사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권, 딸을 사랑하니까 딸을 저런 집안일 내팽개치는 엄마한테 맡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육권이나 또 친권까지 공동 행사하겠다는 건데 지금 어떤가요, 그러면? 아내가 전업주부라서 아이에 대한 주 양육자였을 것입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그동안의 주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안에서 주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봐오지 않은 주 양육자라면 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는 경우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에게 그대로 양육권이 부여된다면 양육권과 친권은 분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문데 그 이유는 공동친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제대로 아이를 돌보는데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급히 수술을 요할 때 공동친권자에게 각자 의사 확인을 해야 한다거나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도 공동친권자에게 각자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공동친권은 판결로 인정되진 않지만 조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동의만 한다면 공동친권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 사파 보세요. 아이 잠깐만 보여주세요. 아이가 어떤 생각할까 세상에. 나는 엄마가 있긴 있는데 이 순간에 나는 엄마가 없는 거야? 세상에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짜. 아이 엄마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인데 세상에 아이 하원 시간에도 오지 않고 세상에 지금 저렇게 지금 어디 가서 아이를 가서 오빠 막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시간에. 근데 남편분의 세 번째 고민이 그거예요. 호준 변호사님, 아내가 남편 몰래 인감 통장 가져가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지금 빚이 8천만 원이 카드빚 뭐다 합쳐서 8천만 원이에요. 이거 혹시 남편분이 다 갚아야 되는 거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채무 명의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기 몰래 인감 가져가서 뭐 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니까 대출과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사기죄 이런 것들로 남편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는 내가 채무를 진 것이 아니다, 채무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여기서 얼마나 입증을 하고 내 과실이 얼마나 없다고 평가되느냐 이걸로 승소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내가 순순히 자기가 도장 가져가서 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용처도 공동생활에 쓴 것이 아니라 뭐 아이돌 관련한 굿즈를 사는데 썼다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인감이나 이런 것들 공동인증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서로 오픈해 놓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하면 은행에 대해서는 채무 명의자가 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아내와 남편 사이이기 때문에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도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 가져와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채무 명의자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아내에게 이 부분을 나의 채무 내 거 아니니까 네가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두 사람이 만약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을 하셔서 기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채무 책임에서 최대한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답답한데요. 이 아내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한테 바락바락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이 가수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고 살 의욕을 찾았다면서요. 그 순간 남편과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도 지금 우울증 올 판이에요. 지금 살 의욕을 찾았겠어요. 아이는 왜 그 생각은 못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온전하게 가정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정도를 낮추면 되잖아요. 기대해 볼게요. 진짜 이런 일이 왜 있을까요? 어제 새벽에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 새벽에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참혹했던 그 현상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추돌한 두 대의 차량의 모습입니다. 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을 수습하던 바로 그 순간에 SUV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그대로 덮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진짜
너무 참혹해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세상에. 그러니까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저 현장에 좀 속도를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달려와서 이 사고로요. 총 11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머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50대 경찰관, 여기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50대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2명이 숨졌고요. 어머나. 부상자를 후송하던 소방대원들도 있었거든요. 어머나, 그 세상에. 소방대원 2명과 사고 차량 운전자 등 7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까 왜 속도를 못 줄였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성행 사고가 있었고요. 그 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량이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경찰관을 박성배 변호사님, 처음에 일어난 사고도 황당하지만 뒤에 SUV가 추돌한 그 SUV가 무슨 운전했다고요? 지금 무슨 운전? 졸음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의 단독 사고가 발단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단독 사고로 1차로에 멈춰서 있고 다른 차량이 이 음주운전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수습하던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SUV 차량이 현장을 그대로 덮친 것인데 세상에. 당시 SUV 차량은 크루즈 기능을 켜고 주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별일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크루즈 기능을 켜두고 부주의하게 운전을 해오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네. 그렇지만 이 크루즈 기능은 정지 차량이나 사고 현장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멈춰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주의가 흐트러지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UV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고 결국 경찰은 교특법 위반 혐의로 이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출동은 있었지만 끝내 귀가는 없었다. 이 제목이 너무너무 가슴을 진짜 후벼 팝니다.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아마 그렇죠. 평생 동안 가슴에 아버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참 이게 성실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승철 경정도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97년에 경찰관으로 임용된 이후에 무려 3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으면서 이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신망을 받는 동료이자 선후배였고 굉장히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경찰관이었다고 해요. 이번 사고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와 두 자녀 아들, 딸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세상에 남겨두고 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또 경찰청이랑 행정안전부에서는 네. 어쨌든 이승철 경정의 이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 1계급 특진, 경감에서 경정으로 지금 특진을 했고 그리고 녹조 근정 훈장을 선추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심사 절차 같은 거 거치지 않고 바로 수훈을 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북 경찰청에서도 내일 오전에 연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망하게 황망하게 목숨을 잃고 나서야 특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유족에게는요. 이승철 경정님 영면을 기원하고요. 그리고 같이 사고를 수습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견인차 기사님도 영면을 뉴스패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자, 송구하지만 분위기 바꿔봅니다. 제가 대신 살게요. 박선배 변호사님. 뭔 부잣집 도련님 같은 멘트예요.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 선산읍의 한 고깃집에 예약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내용은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어른 6명, 아이 4명, 총 10명이 방문할 것이다. 어허. 그러니까 간장 불고기 4인분, 고추장 불고기 6인분을 준비해달라. 맛있겠다. 이거 들어만 봐도 배고프네. 구체적인 주문까지 해오는 예약 전화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사장님이 다음날 예약 시간에 맞춰서 미리 고기까지 구워놨는데 네.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시간 맞춰 구워놨는데 최진봉 교수님 또 네. 노쇼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고기는 구워놨죠. 손님은 안 오죠. 이제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정말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은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진짜. 황당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고기 10인분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고 사장님은 이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께 노수를 당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고기를
줘도 되겠냐. 왜냐 우리가 이런 일이 지금 있었는데. 이런 상황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세팅돼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미리 고기를 구워놨는데 이걸로 제공해 드렸냐고 되겠냐라고 말을 했더니 이분이 괜찮다. 구워둔 고기 내가 대신 사겠다. 어머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재근 평론가님, 이 손님 정체가 이건 다 내가 사게 이분 정체가 누구예요 대체? 다 내가 대신 사주겠다라고 얘기한 그 천사 같은 손님의 정체는 바로 최근에 유명한 인기 요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요리 경연대회 프로그램. 거기 그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까맣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거기에 네. 출연하고 있는 임성근 셰프가 어머나! 손님의 정체였던 거예요. 네. 그 노쇼 피해 사항을 딱 듣더니 임성근 셰프가 그 사장님한테 같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마음이 쓰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언도 하고 그 임성근 셰프가 오만 소스 좌거든요. 별명이 소스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본인 소스의 레시피까지 전해줬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많으면 5만 가지 소스를 알고 있다는 임성근 셰프. 마음씨도 천사인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분이 임성근 셰프인 줄 몰랐어요. 고기 구워놓은 지가 1시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분도 원케 좋다고 그 전날 구운 고기가 더 맛있다고 달라고 그리고 너무 맛있다고 4인분 드시고 이제 어떻게 굽고 뭐 이제 그런 거 비법 레시피도 알려주시고 그러고 가신 거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장사 접으려고 이제 마음 먹고 날짜까지 정하는 찰나에 오신 거예요, 셰프님이. 구세주죠, 어디 보면. 이제 CCTV만 보시다가 이 가까운 사진 보시고 이분 혹시 이제 이름과 얼굴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되신 분들 나 이분 알아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진짜 사장님 입장에서는 허준 변호사님 운수 좋은 날이었어요 진짜. 이게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된 그야말로 절묘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아마 저 사장님들은 아마 전생에서 임성근 셰프를 구해주신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왜냐하면 폐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셔서 노쇼 피해 당했는데 다 골든벨 울리면서 사주시고 거기다가 특급 레시피까지 전수하고 갔다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임성근 셰프가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레시피 전수하고 가게까지 떠났는데 자기 SNS 통해서 상황을 전하면서 이 식당 홍보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창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셰프인데 식당 홍보까지 해주니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죠. 진짜 맛있게 싹싹 비우셨네요 진짜 거기. 진짜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꾼들도 이 소식 접하고 훈훈한 반응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소식이다. 아니 나도 그 레시피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요. 오만 소스자잖아요. 이제 49,999가지 미담이 남아있겠네? 이렇게 센스 있는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이 임성근 셰프 요리 좀 드셔보셨다면서요? MBN 간판 프로 알토란에서 알토란! 저분이 직접 한 요리를 봤는데 저분 실력이 아직 5만 분의 1도 안 나왔습니다. 진짜예요? 네, 저분 별명이 임성면이에요. 왜요? 면의 대왕. 면의 대왕. 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을 결혼식장의 요리 주방장에서 이랬기 때문에 갈비탕, 국수 이런 걸 해서 솜씨 최고고요. 솜씨의 인성까지 다뤘으니 이제 꽃길만 걸으면 남았는데 너무 안쓰럽게 식당이 아직 없어요. 아이고 그래요? 네. 사기당하고 불타고 그래서 아이고야. 이제 이런 좋은 소식 전해졌으니까 뭔가 새해에는 적토마의 새해에는 임성근 셰프한테 좋은 일만 가득가득 넘치길 진짜 확신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e're just going to kill people that are bringing drugs into our country. Okay? We're going to kill them. You know, they're going to be like dead. Okay. He's making cocaine. They're sending it into the United States. So. ¡Santo Dios! ¡Vente para acá, mamá! ¡Vente para acá, mamá!
물론 베네수엘라가 미국 입장에서는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이 적대 국가로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하고 데려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국제법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문제인가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안보리 회의도 열렸고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강대국이라고 해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의 대통령을 마음대로 체포한다? 예를 들면 마두로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국제법과 아니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처벌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른 나라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해 오고 무력으로 그 나라를 공격해서 시설들을 파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네. 우리 전 세계의 약소국들이나 힘이 없는 나라들은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밖에 그럴 없는 수 거예요. 있어요. 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영상 그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상을 통해 직접 지켜봤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재근 평론가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때 당시에 압송될 때 입고 있던 옷에 지금 뭐 또 관심이 간다면서요? 뭡니까 이게? 네, 체포된 직후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옷을 입고 있는 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체포됐을 때는 잠옷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연행 직전에 그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레이닝복이 미국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옷이다. 그게 화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쓱 그리는 거?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가격이 한 37만 원 정도. 낮자로 시가는 거 쓱 그리는 거? 된다고 하는데 저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일부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 트레이닝복이 뭐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유난히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두로 대통령이 그동안 반미, 서구 자본주의 비판 이런 걸로 이제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옷을 입었다? 사람들이 의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반응이 뭐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흘 연속 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던 남자 같다. 완벽한 할로윈 코스튬이다. 해당 색상은 마두로 그레이라고 불러야 한다. 체육관용, 신부림용, 그리고 영방 구급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농담이 나올 이슈가 아닌데 농담 섞인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초 드릴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갖 패러디물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체포 직후 마두로 대통령 모습에 각종 상품 가격을 덧붙인 밈 이미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온라인에는 AI로 생성한 합성 이미지도 쏟아졌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이 복장을 입고 춤을 추거나 무대에서 노래하고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여유로운 일상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정치적 사건이 순식간에 소비 문화와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미국 법정도 선다니까 앞으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